자, 회계사 객관식 상법 시간이에요. 근데 순간 깜짝 놀랐네. 이 세무사 책을 갖고 있어갖고. 세무사인가? 세무사 객관식 책은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었네.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근데 우선 얘기해야 될 게, 음, 요번 과정에는 예습을 꼭 해갖고 와야 돼요. 기본 강의에서는 예습을 안 했죠. 예습을 할 필요가 없었지, 전혀. 예습을 내가 하란 말도 안 했었죠. 기본 강의에서는 사실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 수업하고 복습, 그리고 뭐 예습이 있겠죠. 기본 강의의 경우에는 예습은 필요 없어요. 수업이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한 복습이 40% 비중을 차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배우는 거지. 수업 안 듣고 그냥 혼자서 책만 읽었을 때와 수업을 들었을 때 그 효율성을 비교를 하면 수업을 듣는 게 효율이 뭐 한 3배, 4배, 뭐 10배까지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배우는 거고, 이 복습은 사실 반복 숙달이죠. 근데 물론 시험을 보려면은 반복 숙달을 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복습이 상당히 중요는 하죠. 하지만 수업이 이해하고 이거를 내 걸 만드는 그 과정에서 중요성은 이게 훨씬 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달라. 예습이 한 70%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뭐 좀 적게 잡아도 60%?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업이 한 30, 수업이 여기 뭐 한 20% 내지는 한 30%, 한 20% 내지는 한 30%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복습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복습은 뭐 여기서 요걸로 따지면 한 10% 될래나? 여기서 따지면 한 2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다. 복습은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복습은 한 5% 내지는 뭐 한 10%? 요 정도 비중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예습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내가 수업을 안 듣고 이 책 갖고 혼자 공부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설을 읽겠죠. 해설을 아마 꼼꼼하게 읽어볼 거예요. 그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기본서도 좀 찾아보기도 하겠지. 그 정도로 해야 돼, 예습을. 아니 그러면 수업은 못 하러 됐습니까?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공부는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70% 비중밖에 안 돼. 끝난 거라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그래도 70%밖에 안 한 거야, 그게. 여기에서 할 게 있어요, 25%. 근데 여기에서 한 15%, 20, 아니, 그러니까 25%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할게. 요거만 갖고 와서 요거를 100%로 봤을 때 여기에서 한 70%는 복습이야, 사실. 이게 복습이야, 이게. 수업이 복습이에요. 여기에서 공부를 했던 거를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내가 문제 풀면서 생각했던 거 그리고 해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그렇게 복습을 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이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0%는 조금 여기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배우는 게 있긴 있어요. 그 아무래도 이게 저자직 강의니까 이 책이 내가 쓴 거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한 거는 여기에 다 있긴 있어. 거의 다 있어. 그런데 사실 그 글로 쓰기 어려운 설명들이 좀 있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주변 내용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다 다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문은 우리가 하나의 테마를 이만큼을 배운다면 그 중에 일부를 지문으로 내잖아요. 근데 해설에는 요 지문 자체에 대한 해설밖에 실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요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지. 요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요 지문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공부를 한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눈만 띄어갖고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사람은 눈은 두 개고 뭐 이렇게 생겼다, 뭐 눈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설명을 할 때는 사람 얼굴을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요거만 띄어갖고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어갖고 뭐 상당 부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있겠지만 아직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완전하지 못할 거라고. 뭐 그렇잖아. 사실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실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에 한 30%나 알고 있나?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그래서 지문 중에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요거는 해설을 읽어도 아마 이해 못할 텐데 요거 해설 읽으면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면 다 기본 강의가 돼버리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도 한 30%는 건져갈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그럴 텐데 요 예는 내 기본 강의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때 들었던 그거 하면서 기억이 되살아날 거 아니야. 그래 공부하는 효율이 높아지지. 기본 강의에서 들었던 예를 또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이거를 듣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 동영상으로 듣는 학생이나 그런 학생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도 상관은 없어요. 기본 강의 시간에 들었던 예를 다시 듣는 거지. 그때 예 들었던 거 그거예요. 알죠? 그리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요 수업 자체는 그 완전성이 있어요. 기본 강의 연장이 아니야. 그래서 기본 강의 안 들어도 요 수업만 들어도 다 커버는 돼요. 근데 내가 기본 강의 들었죠 이런 얘기를 하긴 할 거야. 근데 그걸 얘기를 해도 그 예를 다시 다 들어서 완결성 있게 설명을 할 거니까 나 기본 강의 안 들었는데 너 기본 강의를 안 들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니에요. 내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 기본 강의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기본서를 좀 참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영상 듣는 같은 경우는 돌려서 듣든가 해갖고 알고 넘어가면 돼요. 뭐 내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5% 비중의 복습, 이건 뭐 하는 거냐? 사실 여기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 복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복습을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지문 하나하나 다 읽고 해설을 다 읽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는 거는 시간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거고, 할 수도 없을 거고, 하는 건 의미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래. 내가 문제 풀고 해설 읽으면서 내가 다 알았던 내용이야. 그거네. 그러고 넘어갔죠? 근데 요거 들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뭐 요걸 분리해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각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각자 다르겠지. 서로 알고 모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듣다가 저거는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라고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놓고 그것만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복습 시간에. 그러니까 복습 시간은 되게 짧겠지. 뭐 기껏해야 뭐 한 20분? 그 정도면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는 시간 투입을 여기에다 제일 많이 하라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 다수를 여기다 투입하고 여기는 별로 투입할 게 없다고. 자, 오늘은 예습을 안 해왔죠? 다. 아마 오늘 들어보면 예습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오늘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미리 학원생에다 얘기를 해줄까 했는데 그것도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첫날 얘기하려고. 어쨌든 예습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문제를 몇 문제씩 나갈 거냐? 한 평균적으로 한 40문제씩 나갈 거예요. 우리 13회지. 강의 13회 아닌가? 13회 맞죠? 처음에 그렇게 정했는데 13회로 정한 이유가 이 13회 분량 우리 시험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시험을 다루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13회잖아. 그죠? 12회인가?
아니지, 13회지. 맞잖아. 그죠? 13회잖아. 13년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13회로 정했어요. 맞을 거야. 13회 맞죠? 처음에 이제 내가 정할 때 그렇게 정했는데 13년치라 13회로 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예년에도 해보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다 이렇게 하면은 1시간에 그러니까 50분에 10문제 풀면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거 그 10문제 푸니까 빡빡해. 그래갖고 이제 40문제씩 보통 해왔어. 많이 나가는 날은 한 50문제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가는 날은 한 35문제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 한 40문제 정도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13회로 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한 40문제씩 나간다 생각을 하고 예습을 해오면 돼요. 뭐 한 45문제 정도 예습해오면 뭐 충분하겠지. 예를 들어서 첫날 내가 45문제 예습을 했다. 근데 첫 회에 40문제 수업 나갔다. 그럼 다음 날은 다섯 문제는 이미 예습을 해놨으니까 다음 날은 40문제만 풀어오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45문제가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또 45문제를 다 나갈 수도 있어. 다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45문제를 또 준비를 해와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매일 한 45문제씩 미리 준비를 해오세요. 그러면 수업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진행은 기본 강의보다는 좀 빨라요. 조금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많이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기본 강의 같은 거는 되게 좀 천천히 나간다라는 느낌이었죠. 뭐 학생들,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러더라고. 내 강의, 기본 강의는 2배속으로 많이 듣는데요. 동영상 들을 때는. 아니, 선생님 강의는 뭐 강의 횟수가 많아도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2배속으로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그 마지막 정리 강의를 할 때는 되게 빠르게 하거든. 그래서 뭐 다른 과목 강사하고 비교해서 빠른 편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기본 강의는 많이 느린 편이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빠르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강의를 할 때는 눈치 이렇게 봐갖고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은 점점 느려져. 처음에는 이제 좀 보강 안 하려니까 빨리 해야지 그러다가 점점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느리게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는 기본 강의 할 때보다는 많이 빨라요.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속도일 거예요,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기본 강의 할 때는 좀 천천히 했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정도로 하게 될 거야. 뭐 부담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예습까지 해 와서 듣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는 않을 거야.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본 강의보다는 좀 빠르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고 수업을 진행하자는 얘기지. 자, 그리고 예습을 할 때 이제 문제 풀어보고 해설을 읽는 방식일 거 아니에요. 기본서까지 내가 이제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 문제 풀어보고 해설을 꼼꼼하게 읽는 정도까지만 해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 밑에 해설 부분 이렇게 가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읽어야 돼요. 문제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 보고 바로 해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안 좋아. 자기가 이제 답을 맞추려고 해봐야 돼. 근데 이제 해설을 볼 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머릿말에 다 나온 얘기예요. 해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해설을 보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 그 문제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해설이 상당히 길어요. 문제집이 전반적으로 두껍죠. 그런데 요거를 뭐 다 읽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해설을 보시면 뭐 예를 첫 페이지 볼까? 첫 페이지 보시면은 해설 보면은 아무 박스 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파란색으로 이제 뭐 판례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거 파란색으로 판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죠. 그 밑에 이제 4번 지문에 있고 5번 지문에 이렇게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 그럼 5페이지 부분 보시면 5페이지 부분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게 있죠.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조문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파란색으로 이 꺾임 가로 해갖고 넣은 거 이거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야. 여기에는 내가 각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거야. 각색을 조금 했다면 생략은 있어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제 판결 요지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판결 본문 말고 판결 요지를 갖다가 긁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 긁어붙일 때 해당 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도 들어 있을 거 아니야. 판결 요지 보면 대법원 homepage 상으로 봤을 때 한 5-6줄 되는 거는 이거를 한글 파일로 바꾸면은 그게 10줄이 넘어가요. 한 줄에 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 근데 그 중에는 지문하고 관련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앞, 뒤, 중간 이렇게 해갖고 생략을 해놨어요. 근데 생략을 했다는 표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앞뒤로 생략한 거는 그냥 땡땡땡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말이 시작돼. 뒷부분도 땡땡땡 그러고 끝나고요. 그리고 중간에 생략돼 있는 거는 땡땡땡 생략 땡땡땡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요런 거 없이 땡땡땡이나 이렇게 생략 이런 거 없이 그냥 꺾인 가로 해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 판결 요지 부분을 그대로 다 옮겨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조사 하나라도 내가 바꾼 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조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문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편집이 있다가 내가 줄 쳐놓은 건 있지. 지문과 관련해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이제 줄은 쳐놨죠. 고. 자, 근데 우리 공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해설을 분류를 해보면 요 조문 박스에 들어있는 조문이나 요 파란 것이 판례 요런 게 요런 게 없이 설명이 있는 것들 있죠.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1번 지문 보면은 윗부분에 뭐라고 설명이 있지. 상법 규정은 강행 규정은 정관의 우선하에 적용된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있죠. 요 설명은 내가 한 설명이야. 그 지문에 대한 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될 설명들이야. 이게. 요 설명을 읽으면 그 지문에 해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요 설명은 1번 지문 같이 밑에 이제 판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오죠. 요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요 설명은 그 자체로서 완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읽어도 지문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지문 그러니까 해설을 분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는 것들이 있어. 설명이 내문체로 된 설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이 있는 거. 이 설명이 있는 거에는 또 둘로 나뉘지. 설명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온리 설명. 그리고 요 밑에 설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조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요 판례 요게 있거나 뭐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이제 내문체로 된 거라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요것만 읽어보면 이해는 다 돼요. 설명만 있는 거는 굳이 뭐 조문 판례를 내가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지. 그러니까 요것만 읽어보면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쉬운 거지. 그리고 설명이 있고 밑에 이런 게 있는 것들은 요거는 읽어보면 좋은데 안 읽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설명 안에 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근데 나는 읽어보라고 권해주긴 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조문을 자꾸 읽어야 돼. 조문 자체를 읽어야 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안 읽어 조문을. 근데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조문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놓은 요약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문 자체가 출제되는 게 되게 많잖아. 변호사 시험은 안 그래요. 변호사 시험은 막 사례형으로 만들어 나갖고 조문 판례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갖고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게 이제 전체 문제에서 반 정도 돼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길이만 한 6-7줄이야. 문제만. 지문 빼고. 문제만 갑은 어쩌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것만 사실관계만 6-7줄이야. 그리고 지문 하나하나는 저 경우에 갑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 지문 한 제 2줄씩 나오지. 그런데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조문 자체를 그냥 지문화 시켜놔. 그러면서 틀린 지문을 만들려면 그 약간만 바꿔놓지. 뭐 추정한다를 간주한다로 바꿔놓는다거나 뭐 2년을 1년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갖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조문을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조문은 내가 기본 강의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조문은 그 책으로 된 조문을 하나 갖고 다녀라. 나도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조문을 꼼꼼하게 봐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조문은.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지문하고 관련된 조문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보라고, 이거라도 보라고요. 지문, 요 조문은 좀 꼭 봐주시고요. 요 판례는 그 가급적이면 보세요. 판례도 원문을 자꾸 보는 게 좋으니까. 근데 요 판례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두 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 두 줄 넘어가는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그러니까 판례는 내가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판례가 이제 판결 그, 그 판례가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요지를 긁어붙였을 때 우리 지문하고 상관없는 거는 이제 생략을 했죠, 내가. 근데 상관 있는 내용만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그 중에서 지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문을 이야기해서 필요한 그 주변 설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하고 관련된 건 넣어놓긴 넣어놨어. 생략은 안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지문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을 줄을 쳐놨다고. 그러니까 지문 보고 그 줄 쳐놓은 부분만 우선 보세요. 줄 쳐놓은 게 있는 경우는. 줄 쳐놓은 게 있는 경우는 줄 쳐놓은 것만 봐. 그러면 먼저 알겠다 싶으면 그냥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근데 요 판례를 내가 그래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내용까지 한번 쑥 다시 보면은 돼요. 뭔가 선택해서 하면 돼, 각자가. 줄이 안 쳐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짧아. 책상으로도 요 판례가 뭐 한 세 줄 정도. 세 줄이 안 될 거야, 보통.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줄을 안 쳤어요, 그냥. 그런 것도 이제 다 봐야지. 그러니까 요약하면 설명만 있는 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요 경우 설명 있고 요거 있는 거는 요건 당연히 봐야 되겠지. 요 조문은 가급적이면 반드시 봐라. 근데 판례는 안 봐도 사실 상관은 없다. 이렇게 돼요. 안 봐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부담 없는 한도 내에서 봐라. 짧은 판례는 좀 봐주고 줄 쳐 있는 부분은 그냥 줄 쳐 있는 부분 정도만 봐주고 뭐 그 정도라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설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이 없이 그냥 뭐 박스 조문만 인용해 놨거나 아니면은 뭐 판례 그래갖고 뭐 요거만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요거는 내가 특별히 설명할 게 없는 경우야. 설명할 게 없이 조문이나 판례만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다 봐야지. 이건 다 봐야죠. 조문의 경우 줄 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줄 쳐져 있는 거는 그 지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근데 줄 쳐져 있지 않은 부분도 내가 인용을 해놓은 거지. 줄 쳐져 있는 않은 인용을 굳이 해놨으면 내가 볼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인용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세요. 가급적이면 보면서 조문은 가급적이면 다 보면서 줄 쳐진 게 포인트구나.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나 뭐 그런 걸 의식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판례도 가급적이면 봐야 되겠지. 이게 그리고 이제 조문이나 판례도 그러니까 지문이 조문이나 판례 내용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해도 설명을 붙여놓은 경우가 있긴 있어. 그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건 언제 그러냐면 조문만 봐갖고는 여러분들이 지문하고의 관련성을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꼼꼼히 생각해봐야 캐치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조문이나 판례가 너무 긴 경우. 그런 경우는 요약해갖고 이제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경우는 이것만 보면은 그냥 금세 조문을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 없이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벌써 한 25분이 지났네. 자,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문제는 다 풀 거예요. 뭐 지문 선별해서 푼다, 뭐 문제 선별해서 푼다 이거 아니야. 하나의 지문도 생략하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거야.
물론 이제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의 지문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지문 읽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긴 할 거야. 똑같은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건 하나 없어. 하나도 없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설명한 중복되는 지문, 이것도 읽기는 읽어요. 근데 이걸 내가 왜 굳이 시간 들여서 읽냐 하면, 그거 안 읽고 이건 앞에서 너무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럼 좀 공부하다 보면 좀 찝찝해. 뭔가 안 한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 읽어보고, 예, 해설은 그냥 읽어보고 이제 앞에 나왔죠 그러면은 자기도 납득이 되거든. 방금 전에 설명했다는 거. 그래서 넘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안 그러면 찝찝해. 그래서 복습할 때 아까 그냥 넘어간 거 다시 보게 되고, 그래 앞에 나왔던 거네,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읽긴 다 읽어요. 자, 보시죠.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형식적 이해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틀렸죠?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말하는 거죠. 자, 상법 얘기할 때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뭐죠? 상법 전, 이걸 말하는 거죠. 상법 전,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에요.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그다음에 보험법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 상법 요 법점, 상법 전이라고 말하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네. 법률 제 17,764호로 이 법률, 이걸 말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여기서 말하는 이거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등 체계성을 중요시한 파악된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인데, 우리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통설이 뭐죠? 기업법설이죠. 기업에 관한 법이 상법이다, 이렇게 보죠. 기업에 관한 법. 그러니까 장사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법전 안에, 이 안에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이 대부분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상법전 내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에요. 그런 상법전 내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라도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아닌 경우도 있죠.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 납입 과장죄 몇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 것들은 그거는 형사법이지. 실질적 의미에서 형사법이지, 장사에 관해서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아니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인데 상법전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긴 있지. 뭐 자본시장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사 특별법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상업등기법 이런 것들 뭐 다 상법전 내에 있지는 않지만 장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상법이라고. 자, 2번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자, 틀렸죠? 자, 우리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후에 법률을 적용한다.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한다.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구법과 신법의 내용이 다를 때 신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뭐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일반법이랑 특별법이랑 내용이 다르면은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일반법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율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률이 특별법이니까 그 법률 관계, 그 특별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별법이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죠.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관계에 있는데, 신법 우선의 원칙은 이걸 하나의 뭐 계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계층을 침범하지 않아요. 신법 우선의 원칙은 같은 단계에 있는 법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일반법 사이에서는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특별법도 신법과 구법 이렇게 나온 내용이 다르면은 신법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이 신법 우선의 원칙은 요 계층을 침범하지 못해. 그래서 일반법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법하고 내용과 다를 때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먼저 적용이 되는 거다. 우선 적용이 되는 거다.
일반법이 신법이고 특별법은 구법이라 하더라도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다. 신법인 일반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이제 틀렸다는 거죠. 상법은 새로운 상법은 일반법이고 상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잖아. 새로운 상법이 시행됐다는 것은 일반법이 변경이 돼서 일반법이 이제 신법이 뭔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법과 일반법과 이게 있을 때는 구법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3번 계약자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자, 맞는 질문이죠. 민법의 상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민법의 상화. 그건 뭐냐면 상법에서 만들어진 원리가 민법에 침투되는 현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자, 보면 민법의 경우 이게 일반법이고 민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이제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민법과 상법 각각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를 보면 상법은 장사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리성 그리고 신속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규율하니까 요거에 맞는 법리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민법은 이제 뭐 상법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사회생활 전반을 보세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가 영리성이 강화되고 거래 관계가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죠. 1960년대하고 지금을 그냥 비교를 해보세요. 거래가 되게 신속하게 체감적으로 그냥 느끼잖아. 구체적인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 느낄 거 아니야. 60년대에 살아보지는 않았겠지만 옛날엔 TV 같은 거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좀 알잖아. 거기서 느껴지는 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정도 많고 그래갖고 뭐 영리성 별로 따지지 않아. 정으로 그냥 해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리적인 면을 많이 따지죠. 그리고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때는 뭐 결제 하나를 해도 뭐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러잖아. 전반적으로 법률 관계가 영리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변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민법도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법리는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법리가 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민법의 상하 현상이라는 거야. 계약 자유의 원칙이 민법의 상하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4번 판례에 따르면 예금 통장에 제시가 없어도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제출된 인형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 거래에 있어서의 상간수법에 해당한다. 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간수는 없다고 봤어요. 판례가. 이런 상간수는 없다. 뭐 이건 그냥 그 판례를 보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판례는. 근데 이제 보면 상사 법률 관계에서 상관습법을 그러니까 관습법이라는 건 원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관습법의 개념이 뭐죠? 관습법의 개념. 우리 뭐 기본 강의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관습법의 개념이 뭐죠? 어떠한 관행이 오래도록 있었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에 대해서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그 관행이 이제 관습법이 돼요. 관행이라는 건 하나의 사실인데 법적인 확신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확신에 의해서 규범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이거는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법적인 확신을 가지면서 한 거기라 그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성문법은 이것처럼 보면 알 수 있지. 근데 그런 관습법이 있나? 그런 관습법이 있나? 이걸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이걸 확인은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판례를 통해서. 판례에서 이런 관습법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럼 그런 관습법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관습은 뭐가 있냐 보면 건국 이래 상사에 관한 관습법은 한 4-5개 정도밖에 없대요. 4-5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수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관습법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배웠어. 뭐야? 백지엄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한다. 기억나죠? 백지엄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한다는 거. 근거가 뭐냐? 어원법 몇 조냐? 아니라 그랬지. 응? 그거는 이제 상관습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사에 관한 관습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백지엄 얘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그냥 아니라고 보면은 맞아요.
5번 판례에 따르면 보통 거래 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 법규범으로 인정이 된다. 자, 틀렸죠. 자, 우리 상법의 법원 공부를 하면서 한번 개관을 해볼까요? 상사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뭐예요? 법원. 뭐 법의 인식 근거, 뭐 존재 형식,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읽어본다고 법원이 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좀 쉽게 접근하려면 상사에 관해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 기준을 뭘 찾아보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뭐가 법원인 거지. 상사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어. 그랬을 때 해결 기준은 어디에 있어? 그럼 우선 뭘 찾아보냐? 우선 상법을 찾아보라는 거야. 상법. 상법에 해결 기준이 있다. 그럼 상법이 법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관습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을 찾아보라는 거지. 이게 상법 1조에 나와 있죠. 상법 1조. 1조에 나왔죠. 상사 적용 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 이 내용이죠. 자, 이건 뭐 우리가 뭐 그냥 보면 돼요. 뭐 이렇게 알면 돼. 근데 우리가 요거 말고 상법, 요거 이제 다 상법의 법원인 거죠. 뭐 민법을 상법의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법도 상사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긴 돼요. 적용은 저렇게 한다. 뭐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상법의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든 법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든 상사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야. 법원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자, 상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우죠. 보통 거래 약관이 상법의 법원이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정관 등 자치법이 상법의 법원이냐 요걸 배우죠. 자, 보통 거래 약관 상법의 법원인가요? 법원 아니라고 보죠. 상사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긴 돼. 기준이 되긴 돼. 그럼 법원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야. 기준이 되긴 되지만 법원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거래 약관이 상사 법률 관계 해결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판례는 당사자들이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은 아니고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치법은 법원성을 인정을 하죠. 회사 정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법인데 법원성을 인정을 해요. 자, 판례에 따르면 보통 거래 약관은 그 내용에 따른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지. 구속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틀렸다는 거예요. 법원은 아니라는 거죠. 계약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2번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틀렸죠? 회사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죠. 자치법이니까. 그래서 회사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요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법 규정 중에 그러니까 상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그렇죠.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죠. 강행 규정은 당사자 간의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당사자들이 어떤 계약을 정하든 자치법규, 뭐 정관을 정하든 당사자들이 뭔가 정했는데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강행 규정에 위배가 되면 계약의 내용이나 정관 규정들은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임의 규정이라는 건 뭐죠? 임의 규정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정관을 만들든 이렇게 자치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임의 규정에 반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정관 규정이나 계약 내용은 효력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거야. 이 임의 규정을 언제 한다고? 그런 게 없을 때, 계약이나 자치법규가 없을 때 요거에 따라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지문은 어떻게 돼? 이 지문은 상법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뭐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지. 상법 중에서 강행 규정은 정관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죠. 하지만 임의 규정은 그렇지가 않죠. 이건 뭐 원칙적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중에 뭘 원칙으로 볼 거냐? 이건 지문이 조금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뭘 원칙으로 볼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뭐가 원칙이야? 원칙이라는 건 없지 뭐. 우린 내용만 알면 돼요. 2번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자, 기업의 존속 강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 기업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매우 유익한 존재거든. 어떤 면에서 유익을 해요? 유익해요.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재화를 생산해주고 고용을 창출하죠. 삼성전자를 생각해봐. 핸드폰 그 사람들이 좋은 걸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사회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죠.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월급 받아갖고 먹고 살잖아.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업의 존속 강화는 매우 권장할 사항이야. 자, 그런데 기업이 존속하고 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업을 사람들이 왜 해? 사람이 기업을 왜 운영을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벌려고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존속 강화시켜 주려면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너 돈 잘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상법이 영리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상인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인이니까 상인의 영리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상법 규정들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업 운영 잘하라고. 영리성 보장에 관한 규정들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배운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보수 청구권이죠. 민법에 따르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그 사람 일을 좀 해달라 그러고 그 사람이 해준다고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일해준 대가, 보수를 나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민법에 따르면 보수 청구권은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그러니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약정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상법에 따르면 어때요? 보수 청구권 약정이 없어도 인정이 되죠. 자, 그리고 법정 이율. 법정 이율. 민사 법정 이율은 연 5%인데 상사 법정 이율은 연 6%죠. 내 돈 갖다가 썼을 때 내가 상인인 경우에는 6% 받을 수 있는 거야. 영리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자, 영리성 보장은 각종 제도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보수 청구권, 상사 법정 이율 이런 것들은 기업의 존속 강화를 위한 것들이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3번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 안전 보호에 기여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상사거래는 상사거래 이거는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신속하게 종결을 해야 돼. 그래서 거래의 안전이 매우 중요해요. 민사거래에 비해서.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마트하고 전자제품 매매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TV로 하나 특정해서 얘기할까?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다가 TV를 팔면 하이마트는 소비자들한테 그 TV를 다시 팔겠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마트 사이에서 TV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될 거라고. 자, 우리 그래요. 그건 이제 상사 거래죠. 그 민사 거래로서도 TV 매매가 이루어져요. 우리 집에 있는 한 10년 쓴 TV가 있어. 이거 팔고 새 TV 사고 싶어. 근데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그럼 벼룩시장에서 내놔. 뭐 TV 예전에 살 때 500만 원에 샀는데 뭐 한 10만 원에 팔겠다. 내놓을 수 있죠? TV 거래 이러죠. 그 TV 거래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마트 사이의 TV 거래, 이걸 비교를 해보자고. 이 TV 거래는 대량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삼성전자가 TV 팔 때는 뭐 몇백 대, 몇천 대씩 팔 거 아니야, 하이마트에다. 그리고 매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거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10년에 한 번 이루어져. 그것도 TV 하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격은 그래요. 이런 성격에 의해서 상사거래는 거래 안전이 매우 중요해요. 자, 거래 안전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좀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 당시에 거래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서 거래가 무효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제 거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돼. 그런 현상을. 이걸 막기 위해서 상사거래 상법에는 공시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외관주의 법리 같은 게 민법 사거래보다 많은 거지. 자, 공시제도는 뭐예요?
거래 주체들이 그 거래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미리 알리라는 거야. 공시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업 등기죠. 상업 등기. 거래 관련된 요소를 상대방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 착오에 있는 의사표시 취소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무권 대리에서 무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미리 알리라는 거야. 나중에 알지 못했던 이유로 무효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외관주의 법리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알려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믿고 거래했으면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게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관계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유효하게 인정을 해줘요. 민사거래에선 그렇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고 실질과하고 다르면은 실질을 우선해서 거래를 하는 게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근데 민사거래에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서 거래 안전이 침해돼도 거래 당사자들이 얻는 불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경우보다. 이 경우는 대량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뭔가 알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해서 무효가 돼서 이 거래를 다 번복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냐고. 상사거래, 거래 안전이 요구되고 저런 것들은 거래 안전 위해서 필요한 제조들이다. 공시대도 외관주의 관철은 거래 안전 보호에 기여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4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맞는 질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사 특별법들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 영업 양도 및 회사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 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자, 기업의 이념 우리 이거는 기본 강의할 때도 잘 안 보죠. 근데 이제 맨 상법 맨 앞부분에 보면 이제 나와요. 기본서에. 이제 지금쯤은 그걸 한번 봐도 이해가 될 거야. 사실 우리 기본서는 이제 상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잖아요. 근데 기본서를 처음 볼 때 맨 처음에 그게 나오잖아. 근데 그거 읽어보면 뭐 뜬구름 잡는 얘기고 뭐 구체적인 제도 뭐 나오는데 그건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봐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근데 지금 정도는 이제 기본 강의도 다 듣고 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아 맞아. 상법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느껴질 거야. 지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상법의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기업의 뭐 거래 안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업의 유지 이것도 중요해요. 기업의 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한 재화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회에 매우 유익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지시켜야 돼. 기업을 없앨 거냐, 없앨 상황이냐, 아니면은 존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경우에는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어떤 기업이 잘 안 돼 갖고 해산 상태에 들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해산, 청산 단계에 들어가고 그냥 기업 없애 이런 게 좋겠어? 아니면은 다른 존속하는 회사가 해산 단계에 들어가서 청산 중에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 해갖고 이걸 존속시키는 게 좋겠어. 존속시키는 게 좋은 거란 말이야. 합병, 분할 이런 것들은 기업 존속에 도움이 된다고요. 영업 양도, 회사 합병, 분할 이건 기업 유지의 이념에 부합한다. 자, 3번. 앞부분 이거 사실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 왠지 공부를 잘 안 하던 것들이지. 공부 안 하던 것들이 이제 객관식 공부하면서 처음에 막 튀어나오니까 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런 느낌이 들죠. 기본 강의에서 저런 거 안 했잖아요. 맞아 안 했어. 지금 처음 들어보는 느낌 드는 게 당연해요. 와 상법 되게 어렵다.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와? 아니야 이런 거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사실 두 문제가 다야. 13년치 기출 중에 이 두 문제가 다예요. 3번까지 3번까지 이게 다야. 이런 건 잘 안 나와. 3번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자, 틀렸어요. 이 관련 조문을 한번 보시죠. 3조에 나오죠. 요 밑에 해설에도 나와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상인과 비상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돼요. 비상인한테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2번 공법인의 상행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자, 틀렸죠? 자, 이 지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아야 돼요.
우선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 상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공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 자, 공법인이 상인이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그 주차장 영업과 관련해서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영업 거래와 관련해서는 상법이 적용이 돼요. 서울시의 거래에 대해서도. 뭐 서울시 뭐 상법은 장사하는 사람들, 뭐 시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데 서울시한테 적용이 된다? 좀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느낌일 뿐이야. 서울시도 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서울시도 상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인이 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상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법령에 서울시가 상인 자격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상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상법이 적용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업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업자한테 일을 맡길 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니 서울시장이 원하는 아무한테나 일 맡기면 될까? 안 될 것 같지? 딱 보기에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서울시장한테 뇌물 준 놈한테 일 맡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울시장한테 친한 놈이 일 맡아서 할 거고. 그건 왠지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아니 거기 그런 거는 아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 공사 입찰. 공사업자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도 들지. 그런 법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상법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을 적용을 제한하면서 거래 공정을 기한 법률이 뭔가 있을 거라고. 그런 법률이 있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상법의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상법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모르는 거는 처음 보는 건데 당황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라고. 뭐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응? 모르는 걸. 응? 책 찾아볼 거야 시험 보는데? 그럴 순 없잖아. 근데 상식으로 접근하면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 리걸 마인드 얘기를 하잖아. 리걸 마인드.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내 상식으로 이래야 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이래야 옳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법이 요구하는 이념과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변했을 때 그 나의 사고방식의 체계가 리걸 마인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공평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공법인이 상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주차장 관련된 사례에서 알아. 근데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도 그럴까?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공법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뭔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별법이 있을 것 같아. 방금 얘기한 그 입찰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 다른 법령이 있을 땐 그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접근하면 맞는다고. 가장 좋은 거는 법조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나오잖아. 2조. 공법인의 상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본법을 적용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맞추기가 쉽죠. 그리고 근데 이 조문을 외우는 데 있어서도 방금 같은 요 예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보면은 외워지기가 쉽죠. 방금 그 예 들고 이거 보면 그래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 잘 외워지지. 자, 3번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틀렸죠? 상법 1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는 거예요. 4번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 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상법이 적용된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자, 상사 소멸시효. 여기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죠. 상사시효는 5년이지. 상사시효가 적용되려면은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이어야 돼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되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사시효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이거죠. 이거 뭐 몇 조예요? 몇 조인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 60 몇 조일 텐데. 62조인가? 64조네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의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왕순한다. 이게 나와 있잖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64조요. 자, 여기 때 이 상행위, 여기 이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의 경우에 쌍방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 다 포함이 돼요. 자, 새마을금고가 자기 회원, 그 중에서 이제 상인인 회원한테 대출을 해준다. 요 대출을 해주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대출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 대출금 반환 채권, 얘가 이제 채권자가 되고 얘가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겠죠. 요 대출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대출금 반환 채권, 이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냐 이걸 묻는 거지. 이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냐, 그럼 요 대출이 상행이냐, 상사시효 64조에서 말하는 그 상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물으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출이 새마을금고에게 상행위가 되는지, 요 채무자인 요 회원 얘한테 상행위가 되는지 요걸 이제 검토를 하면 되겠죠. 얘나 얘가 상인이면 상행위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쉬워. 자, 요거 회원한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까요? 바로 그렇다 그러면 안 돼. 상인의 행위라고 항상 상행위는 아니에요. 상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행위야. 상인이. 아니, 생각을 해봐. 장사하는 사람이야. 내가 배추 장사를 해. 응? 근데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뭐 돈을 빌린다? 뭐 옆집 아저씨 이건 좀 그런가? 내가 어디 가서 음료수를 사 먹는다. 음료수 사 먹는 거 이거 나한테 상행이야? 쟤한테는 상행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한테 상행이야? 아니잖아요. 상인의 행위라도 영업과 관련 없이 한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라고. 상인이 영업으로 하든가 영업을 위하여 하든가 이렇게 해야 상행위가 되는 거지. 자, 얘 상인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요. 얘가 영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것도 상행위가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면 그건 상행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왜 빌렸는지 안 나오지. 왜 빌렸는지 안 나오는, 지금 뭐라고 나와 지문에서? 응? 상인이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영업자금 나오네. 여기서는 나오네요. 영업자금으로 대출받은 건 이거는 보조적 상행위가 돼요. 얘한테는 상행이야. 얘한테는 상행위가 맞아요. 새마을금고 얘한테 상행이냐? 사실 이 문제를 푼 데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새마을금고가 회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상행이냐? 자, 상행위는 어떤 행위가 상행이죠? 상행위. 자,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상행위는 기본적으로 영업적 상행위와 영업으로 하는 보조적 상행위가 있죠. 보조적 상행위. 둘 다 영업이 들어가지. 영업으로 하느냐, 영업을 위하여 하느냐. 다 영업성이 들어가죠. 자, 영업성의 개념 요소가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 당연상인 공부를 하면서 봤어요. 당연상인. 영업성의 개념 요소가 뭐예요?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이죠. 그죠? 여기서 영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윤 획득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행이라고 하려면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행위여야 된다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영업적 상행이거나 아니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거나 이윤 획득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상행인 거예요. 영리성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자, 새마을금고가 회원한테 돈 빌려주는 행위가 새마을금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그 회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물론 어느 정도의 대출한 다음에 이자는 받겠지. 근데 그 이자는 그 새마을금고도 직원들 월급 주고 해야 되잖아.
실비 변상조로 쓰기 위해서 받는 것뿐이지 이윤 획득의 목적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한 대출 행위는 상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대출 행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가 되죠. 일방적 상행위. 채무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일방적 상행위. 이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해당이 되죠. 상사시효 적용이 되겠지. 자, 요거 사실 여기에는 이 문제는 그 문제는 포인트는 사실 요거에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요거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 요거에 있어. 사실 요 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가 이거거든. 근데 새마을금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윤 획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행위는 상인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요.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근데 요게 포인트인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지문을 틀리는 경우가 많아. 새마을금고 대출행위 상행이 아니다. 상행이 아니니까 새마을금고 상인 아니고 상인이 아니니까 새마을금고의 대출행위는 상행이 아니다. 상행이 아니니까 상사시효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틀리는 거야. 상대방을 봐야지. 상대방한테 상행위가 되거든. 5번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자, 민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먼저 한번 볼까요? 민사회사 5조에 나오죠. 5조 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과 같다. 그러니까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라도 상인이다 이런 얘기죠. 이 지문은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이름이 민사회사고 그리고 또 상행위 안 하는 건 맞고 이러니까 민법이 적용된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상인은 자연인인 경우가 있고 법인인 경우가 있죠. 법인인 상인이 이제 회사가 되는 거죠. 회사인 상인이 있죠. 그리고 상인에는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이 있죠. 의제 상인. 자연인의 경우 46조 각호의 행위를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당연 상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인의 경우 의제 상인은 언제 의제 상인이 돼요? 자연인의 경우 설비 상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 상인이 되죠. 자, 이거 조금 쓸까? 자연인부터 보면 당연 상인은 뭐야? 당연 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죠. 상행위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 상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상행위는 뭐예요? 상행위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하죠.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을 하면 그걸 상행위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기본적 상행위라고 부르지. 기본적 상행위. 영업성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 요거를 개념 요소로 하고요. 설비상인은 뭐죠? 설비상인 여기 지금 여기 5조 여기 나오죠.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40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 이걸 말해요. 5조 보시면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지금 자기 명의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런데 없지만 이건 당연한 걸로 전제를 해요. 설비 상인의 경우에도 자기 명의로 해야 돼.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죠.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해요. 그런데 설비 상인도 당연히 영업으로 해야만 상인이 될 수 있어. 여기 나오죠? 영업을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설비 상인의 경우에도 영업성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차이가 나요? 당연 상인하고 자기 명의로 한다는 건 똑같고 차이가 나는 거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40인조 갖고 이외 행위를 영업을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죠. 40인조 갖고 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게 뭐가 들어있죠. 상인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상인적 방법.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설비 상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의 경우. 자,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야. 그러니까 당연 상인이든 의제 상인이든 둘 중에 하나야. 회사의 경우에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이거는 당연 상인이 되는 거고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이거는 의제 상인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랑 똑같지? 지금 요 구분이랑. 근데 부르는 명칭이 회사가 당연 상인인 경우, 다시 말해서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을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상사 회사라고 부르고 40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면 민사 회사라고 부르죠. 자, 5조 2항 보시면 회사는 상인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걸 이제 민사회사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46조 각호의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상행위로 본다. 상인으로 본다. 구분은 이렇게 돼요. (4번) 상법상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